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은만입니다. 그간 우리가 그 환경 철학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수업에 임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잘 극복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은 또 추억이 되고, 물론 그 추억이 가슴 아픈 추억일 수도 있고, 어쩌면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꺼내 볼 수 있는 한 장의 사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한 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나 제가 유익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해석을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원주의, 실용주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놓고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여러분 우리 토론사리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첨예하게 또 격렬하게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환경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상반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러한 이제 정말 미래 세대의 환경 운동가도 있지만 이러한 기후 위기가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회의주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측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다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후 전쟁이라고 하는 3부작짜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스캡틱스라고 하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이제 이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은 끊임없이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검증 가능성이 강하면서 반증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통 가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 방법론의 숙명을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다 보면은요, 결국에 도대체 기후 위기가 재앙인지 아니면 사기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프린스턴 대학교의 탄소 경감 연구소 493쪽에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CMI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급진적 환경 철학 트로이카가 있었는데, 이거와 달리 마찬가지로 생명 중심주의라든가 이렇게 또 생태 중심주의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생명 중심주의죠. 거기에서의 어떤 계량주의적 접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CMI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494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탄소 배출 감축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과제도 내드렸는데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어떤 그 감축 수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CMI 전략과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495쪽에 그 첫 번째 단락의 중간 밑에 보면 이 CMI가 탄소 배출의 증가를 이끌어내는 수요의 증가를 주어진 전제로 가정한다고 비판한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입장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론론적 다원주의적 접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수요의 문제가 아닌 공급의 문제로 전제하고 이것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논증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들이 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숨겨져 있는 전제도 있고 생략된 전제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숨겨지거나 생략된 누락된 전제들이 사실은 그 주장을 논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항상 어떤 사람들의 그 주장과 근거, 논증을 들으실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전제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그것이 정말 정당화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반례나 반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걸 가지고 속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CMI 전략이나 기술 이런 것들 주장하는 입장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 입증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입증의 부담, 입증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이 CMI는 결국 에너지 문제를 공급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 이것을 우리가 동의한 것으로 그냥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혀내시면 상당히 이 CMI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논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론론적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러한 그 전제 하에 다양한 다원주의적인 방법들, 감축 수단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이런 이론론적 다원주의하고 또 민주적 다원주의가 뒤에 나오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96쪽으로 가보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경윤리, 환경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그 난해한 그 환경 주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단일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단 하나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고 사실상 데자르댕 이 책의 저자인 데자르댕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도덕 다원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환경윤리에서 일치하는 것과 불일치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와 보면 우리가 뭐 회의주의라든가 아니면 상대주의로 좀 빠지기가 쉽지 않냐. 결국은 어떤 올바른 것이 있냐,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대답 못 하거든요. 예, 이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환경 철학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런 지적 여행을 쭉 왔는데 의견의 불일치도 있지만 의견의 일치도 있어요. 불일치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서부터 뭐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전체주의, 개체주의, 뭐 본래적인 가치, 도구적 가치 이런 어떤 그 대립적 이원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권, 땅의 윤리, 그 다음에 우리 급진적 환경철학 트로이카들도 입장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일치만 볼 것이 아니고 일치 부분도 있는데 이 일치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497쪽으로 여러분 가시면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 세계관의 가정과 가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의 도덕적 기초는 공리주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러한 공리주의, 그러니까 협소한 이 고정 경제학이 아주 편협한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뭐든지 돈이 되냐 안 되느냐로 따지면은요, 소비자의 수요만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욕구라고 하는 거 조작된 거고, 욕망 부채질 이론이라는 것도 살펴봤었죠. 우리는 여러분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입니다. 그래서 욕구하고 신념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자연이 자원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경제적 세계관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윤리, 환경철학의 모든 이론들을 섭렵한 결과 우리가 도달한 일치점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생태적 판단에 대한 합의점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뭐 생산력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회복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탁월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파괴되고 한번 오염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지만 그것이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생태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고, 그리고 결국 신토불이죠. 우리가 이 생태계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이지 이것을 갖다가 주관 객관식의 이원론적 대립관계로 보는 서양 철학의 그러한 지배적 세계관, 가치관, 그런 형이상학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결국 어때야 되냐 그러면 인간의 이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 환경윤리, 환경철학에서의 일치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논의가 나오는데, 도덕 다원론과 도덕 이론론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 안내문을 통해서 각주에다 여러분 달아놨습니다. 이론론은 뭐고, 상대주의가 뭐고, 다원론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일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98쪽 그 2절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니까 통일되고 일관된 어떤 윤리, 이런 것이 없으면 뭔가 이것은 그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합의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철학에서 합의는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도덕철학에서 이 문제가 도덕 이론론과 도덕 다원론 간에 벌어지는 논쟁의 일부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에 상대주의까지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 상대주의 또는 윤리적 상대주의 상관없습니다만, 이론론자는 정답은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원론자는 뭐냐 그러면은 다양한 정답들,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 다원론이 이 책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숙고하는데 유용한 주제다. 그러면 여러분, 데자르댕은 도덕 다원론자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이 접근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하시고 그럴 때에도 이 입장을 견제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론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된 윤리 이론이 없으면 그냥 윤리적 상대주의로 내려앉는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듯이 신을 믿는 사람은 유실론자, 안 믿는 사람은 무실론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유실론과 무실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3의 선택지인 불가지론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덕 이론론과 도덕 다원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도덕 상대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도덕 이론의 스펙트럼들이 다 있습니다. 절대주의, 보편주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우신데, 이 도덕 다원론은 이런 양자택이 있잖아요. 이론론 아니면 상대주의야. 이런 거를 당연히 부정하죠. 왜? 그 중간 제3의 그 길이거든요, 이것이. 다원론은 이론론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 정답은 하나야 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지만 상대주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여기다도 써놨지만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당위 규범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에 따라 다르냐? 그러면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고 사회 문화에 의존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떤 입장도 있냐 그러면은 결국은 정답은 없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상대주의하고 허무주의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상대주의는요 규범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허무주의는요 규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허무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서로 이제 혼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은 있어요. 하지만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회의주의는 있지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허무주의는 뭐 그런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원론은 단 한 가지 원리로 환원될 수 없는 다수의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러분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지 않죠. 우리의 관찰행위 자체가 이미 대상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를 우리 동시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 다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500쪽으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생물 다양성처럼 윤리도, 환경 윤리도 가치 다양성이 있다. 이게 가치 다원론입니다. 이거 지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통일성, 일관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말 그대로 결국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한 결과적인 입장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뭐 과학이나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정확성을 윤리에도 요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첫째 줄이 어떻게 되냐,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회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이게 첫째 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여기서 보면은 이 기회라는 건 기술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고 선택도 하잖아요. 합리적 선택들 이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데 좋음 중에 최고는 결국 행복이다. 에우다이몬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잘 살고 잘 행위하는 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1권의 제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건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뭐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정확성이 추구되지 않는 것처럼 정확성은 모든 논의에서 똑같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대해서도 논리적 필연성하고 논리적 개연성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뭐 그 원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정밀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은 그 시험 성적서를 거친 그러한 뭐 좌산 가세야마의 뭐 아주 엄청난 재질의 그러한 어떤 부속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에 쓰이는 볼트하고 여러분 그게 같은 정확성을 요구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네, 자전거는 그냥 그 웬만한 볼트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원전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꾸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밀함, 정확성 이런 것들을 기술에서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른데 당연히 그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환경윤리, 환경 철학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놨지만, 우리는 관역이 있으면 뭐 10점부터 있잖아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꼭 명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윤리학에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규범 윤리로 이 환경 철학, 환경 윤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을 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수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연역 논리를 대입시킨다? 그건 너무 과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 과학하고 의학의 대비인데,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 또 훌륭한 부모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502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개별 상황에서 개별적 답변만이 최선이 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주제가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정확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503쪽으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참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윤리학은요 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게 행위라고 하거든요. 프락시스, 행위의 문제인데 우리가 행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실천적인 이성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천적 지혜라고 그래요. 프로네시스라고 제가 여러분 써놨습니다. 히라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실전 경험이 많고 지혜도, 그러니까 어떤 지식도 풍부하고 또 실전적인 경험도 풍부한 이런 사람을 프로니모스라고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라는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런 인물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요, 사실 공무원 사회만 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모든 연구가 다 분업화되어 있고 너무 많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기획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사실상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대 그리스 사회 정도는 그만큼 분화되거나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스라고 해봤자 25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실천적 지혜를 가진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제 환경윤리, 환경철학, 이러한 이론들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의술로 보면 되고, 왕진 갈 때 의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예를 들어 가방 속에 있는 다양한 의료용 도구들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 핀셋도 쓰고, 필요할 때 빨간 약도 바르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실용주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환경 실용주의에 대한 정의는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 다원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도덕 이론론과 또 어떤 것도 좋다, anything goes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대주의도 아닌 중간지대를 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적이란 말을 두 가지를 좀 적확하게 나눠놨는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타협적이다,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맥락 의존적인 실천적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철학인 이제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의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506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첫째 줄에 실용주의자들은요, 어떤 방법과 도구가 적절한가는 개별 상황의 특수성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항상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해야 하죠. 물론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중용이라고 하는 게 늘 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중용을 지킨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우리는 분노를 해야 하고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적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참된 것인가 알미라는 거, 에피스테메, 진리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실천적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학의 관심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실용주의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 데자르댕이 직접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508쪽의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실용주의는 이론론과 다연론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CMI 접근하고 같은데 결국에 가서 CMI는 공급의 문제로 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전략들로, 기술들로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환경 실용주의가 그것을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1쪽으로 가보면, 네, 이런 이제 실용주의자들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있지만 이 가치와 실천은 공진화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가치만 가지고 현실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뭐 상대주의라고 하는 그 비판도 실용주의자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윤리학의 기준이 알매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실용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두 개의 양립 불가능한 윤리적 판단도 모두 마찬가지로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덕 다원론의 입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512쪽으로 가보시면 중간쯤에 보면은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지속 가능성의 세 기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여기에서는 여러분 크게 514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단락에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종착점이 있어요. 이건 환원주의거든요. 이게 바로 일원론적 다원주의예요. CMI 전략이고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보다 큰 길은 뭐냐 그러면 민주적 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상호 환원이 불가능한 비환원주의적 다원주의입니다. 도덕 다원론이에요. 여러분 이 도덕 다원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원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둘 이상의 마땅히 따라야 할 윤리 규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 다원주의, 실용주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개의 기둥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부분적인 미결정 요소들이 존재론적으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윤리적 다원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 그러면 어떤 존재의 차원들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대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또는 A를 했어야 되는데 뭐 B나 C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실행하지 못한 그런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 이 세계 자체가 이 존재론적으로 이러한 환원 불가능하고 비교 불가능한 윤리 체계들 그런 차원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애 많이 쓰셨고 환경 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생활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학기 여기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